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한국 경제가 7개월 연속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고 서비스업 생산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수출과 함께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관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6,2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3천여 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충남 아산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에 13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디스플레이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퀀텀 닷 올레드로 전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광고 수입 금액을 전액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신종 직업으로 부상한 유튜버에 대한 이 과세가 화두였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과세당국 국감이니까 이 유튜버에 대한 과세나 탈세가 화두가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1년간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저지른 총 45억 원의 탈세를 적발하고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부 유튜버의 사례인 만큼 김현준 국세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 광고 수입의 경우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이 되는데 이 금액이 연간 $10,000를 넘을 때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지급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이 방법뿐이기 때문에 김 청장은 연간 $10,000인 국외지급 소득 확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했나요? 네, 최근 국감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도 오늘 국세청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세금 탈루 의혹과 차명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 요청서는 관할청에서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관련 법과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와 라임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지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이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생기는 성장통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DLF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혀 투자자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은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각종 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성장통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뉘앙스로 이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은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역시 화두는 DLF 사태 그리고 최근 환매 중지 사태가 불거진 라임 자산운용 펀드였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보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생기는 문제, 일종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지금 불거진 게 낫다며 문제를 살펴볼 기회가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 당국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지나치게 대책 없이 완화한 게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투자자 책임론을 다시 언급했다고요? 네, DLF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은행의 책임이 큰지 투자자의 책임인지 논란과 여기에 당국의 무책임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은 위원장은 책임 소재 논란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 발언이 주목을 끄는데요. 은 위원장은 이어 공짜 점심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을 겨냥해 손실 책임 소송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은 위원장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도 은 위원장 이 발언을 보면 투자 책임을 따지기보단 이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는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은 위원장은 사태를 조사하면서 DLF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뜻을 피력했는데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해 10월 말, 11월 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해선 지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새로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룹 창립 67주년을 맞아 대체 불가한 영역에 대한 도전 또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김승현 회장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한마디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67주년 기념사에서 67년 전 화약 국산화가 새로운 도전이었듯 세상에 없던 제품과 기술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신사업 기회 발굴과 시장 개척, 인재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윤 기자, 상생과 동반 성장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경쟁과 승리를 넘어선 상생과 동반을 화두로 던지고 사회 전 분야에 기여하는 소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와 고객, 협력업체는 우리의 수익 기반이 아닌 생존 기반이라며 투자와 고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하나그룹은 또 현재 미래 성장 영역에 어떤 투자 현황을 좀 밝히고 있죠? 먼저 주목되는 것은 항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항공엔진 부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 미국 항공엔진 부품 업체 이닥을 인수했는데요. 투자 금액은 3억 달러로 3,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겁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올해 1분기 미국 주택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수소 충전소 사업에도 뛰어들어 1,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나그룹은 이처럼 신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오는 2023년까지 매출 규모를 10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을 의결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경사노위가 내일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안을 의결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이 오늘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노사정 간의 합의가 돼 있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 연장안은 지난 2월에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이 반대하면서 본위원회 의결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합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논의를 거부해서 지난 8개월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여야를 압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연장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성현 위원장도 기업 현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연장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본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특히 탄력근로제 문제가 확실히 해결돼야 노동시간 단축 문제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2기 경사노위에서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이어서 민주노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국노총이 더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7개월째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부진이 더 심해지진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KDI가 우리 경제에 대해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을 했는데 꽤 오랫동안 이 단어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 KDI는 소비가 확대됐지만 수출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장 지난 8월 전 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특히 전자부품과 자동차 생산이 10% 넘게 줄면서 광공업 생산은 2.9%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출하는 1.6% 감소했고 재고율은 112.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나마 소매 판매액이 늘어난 게 위안인데요. 1년 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열을 잃은 추석 영향으로 명절 관련 소비의 일부가 8월 소매 판매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증가세를 유지하던 출국자 수가 8월에는 이례적으로 3.7% 감소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 소비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 기자, 또 이 수출과 투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지표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8월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2.7% 감소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마이너스 67.7%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도 건축 부문 부진이 심화되면서 감소세가 여전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글로벌 경기 하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31%, 석유 제품이 18%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11.7%를 나타냈습니다. KDI는 다만 제조업 재고율과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경기 부진이 심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도 농산물과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며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수요 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60%가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서울 집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7% 올라 15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상승폭인 0.08%보다는 둔화됐는데요.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방안이 나왔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단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축소됐는데요. 강남구가 0.11%, 송파구 0.12%, 서초구 0.08% 등 모두 지난주보다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장 전문가들 절반 이상은 1년 뒤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부동산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고 예상했습니다.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2.5% 미만의 상승률을 예상한 비율이 41.9%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5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경우는 14%에 그쳤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본 전문가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는 연기해야 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이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신 이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겁니다. 수십 년째 바뀌지 않아 온 규제였는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미용업소에서도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신 시술은 침술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 1992년 의료행위로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는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반영구 화장은 연간 50여만 건으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술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시술기구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유통돼 안전성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부작용이 생겨도 구제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을 합법화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창업, 영업, 폐업 관련 140건을 선정해 혁신 방안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오늘 상정될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영업, 폐업, 재창업 등 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업체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영업 취소 후 재창업 제한기간 완화, 폐업 신고 시 제출 의무 서류 축소, 지자체 조달 시 중소기업 제품 수익의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달 중 드론 분야 규제 여파 로드맵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추진 방안 등을 발표키로 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전사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에서 유품들이 하나둘 발견됩니다. 전우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참전 용사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만들어집니다. 육군본부는 6.25 전쟁 50주년이던 지난 2000년부터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습 전사자 13만 3천여 명 가운데 만여 명만이 유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공연은 군복무 중인 인기 아이돌과 배우 등 30여 명의 연예인 장병이 총출동했습니다. 유족분들이 다시 유해를 찾고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생생한 증언을 더 많이 얻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빨리빨리 전할 수 있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지는 효녀 심청이. 우리 고전 심청을 서양의 발레로 재해석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1986년 첫 선을 보인 발레 심청은 세계 15개 나라에서 공연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당수 선상과 화려한 용궁 등 실감나는 무대 연출이 드라마 발레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호수 위에 거대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지구를 형상화한 지구몬과 달을 형상화한 루나몬 등 최대 16m 높이의 초대형 풍선 작품 7개가 서울 석촌호수 위에 올려졌습니다.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해 롯데와 아티스트 그룹 스티키 몬스터랩이 선보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한밤에도 호숫가를 밝히는 작품들이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최근 미국의 솔루션 업체인 네트라다인에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네트라다인이 모은 도로와 운전자 정보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정밀 지도 개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열차 예매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초 예매 승차권 9만 6천석 가운데 6만 2천석은 취소 완료됐지만 3만 3,800석은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들에게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며 열차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승차권의 경우 1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차세대 디스플레이 승부수 띄운 삼성. 삼성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점을 위해 정부와 손잡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해 약 8만여 명의 간접 고용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를 산업부 서주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삼성의 이번 투자 배경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형 디스플레이도 OLED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더 늦으면 대형 패널 시장에서 먹거리가 없어질 수 있다든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LCD를 제외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G가 TV 등 대형 OLED 시장을 이끌고 있고 삼성은 휴대폰 등 중소형 OLED 시장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99년이죠. 삼성과 LG가 LCD 시장 1, 2위에 오른 뒤 꾹쭉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 왔는데 최근 중국이 물량 공세에다가 기술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LCD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업계의 관심은 삼성이 언제 대형 OLED 사업에 뛰어들 것이냐였는데요. 삼성은 시장성을 이유로 그동안 대형 OLED 사업에 진입을 미뤄왔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QD 디스플레이 투자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이 OLED 시장 전망 그럼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시장 조사 기관 IHS 마켓에 따르면 TV용 OLED 시장 점유율은 올해 8.3%, 26억 5,800만 달러에서 2024년 21.4%, 77억 6,2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1년 65인치 이상 초대형 QD OLED 디스플레이를 양산해서 이 시장에 가세를 하게 되면 OLED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번 투자는 2013년 중단했던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재개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세계 OLED 시장의 파이가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기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삼성의 이 QD OLED와 LG의 OLED는 어떻게 좀 다른 겁니까? 네, 일단 QD OLED 디스플레이는 이 QD 퀀텀 닷 OLE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퀀텀 닷의 기술과 OLED의 장점을 결합한 디스플레이로 빛의 3원색 중에 청색, 푸른색을 광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위에 퀀텀 닷 컬러 필터를 사용해서 색 재현력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LG OLED는 이 빛의 3원색 중에서 흰색을 광원으로 사용해서 이 삼성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퀀텀 닷 기술이란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를 말합니다. 전력 사용량 증대 없이도 화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OLED의 단점인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버닝 현상과 짧은 수명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3인터넷은행 누가 될까? 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잇는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게 이번에 되는 걸까요?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후보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력 후보자들이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이전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경제부 손석우 기자와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먼저 이번 인가 절차를 통해 몇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또 새로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이번 심사를 통해서 최대 2곳까지 새로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인가를 내줄 계획인데요. 하지만 지난 심사에서 이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모두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곳도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15일까지 예비 후보 컨소시엄들의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신청을 한 후보 컨소시엄들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가 1차 평가를 하게 되고요. 금융위원회는 이 외평의 심사 결과를 전달받아서 60일 안에 예비 인가 여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인가 심사에서는 외평위원들이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 두 곳 모두에게 불합격 점수를 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현재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참여 가능성이 높은 이 후보 컨소시엄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한 곳인데요. 바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소소 스마트뱅크라는 곳입니다. 예. 유력 후보로 알려져 있는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은 아직까지는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최근까지 금감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참여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심사에서 탈락 원인이 됐던 자본 모집이라든지 주주 구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스 컨소시엄의 경우 SC제일은행을 새 주주로 참여시켜서 이 자본 출자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 정작
이 당사자들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키움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요 주주였던 K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고 막판까지 주주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전만큼 뜨겁지는 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뭐 문제로 지적됐었던 법과 제도적인 허점, 또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이 좀 두루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당초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했던 초기를 돌이켜 보면요, ICT 기술 기반의 혁신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자로 출범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은행들이 초반 흥행에 성공하면서 당시 은행권 판도를 흔드는 일종의 매기 효과를 잘 일으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법적인 제약에 걸려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자본 확충 등에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적정한 규제 수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 상태고요. 아울러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이 은행의 건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BIS 비율이 은행권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은행 자체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퀴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을 해온 이 사모펀드 시장이 최근 각종 악재에 직면하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소식이 이번에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모펀드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수영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재무금융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라는 게 투자 형태에 따라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여러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 큰 범주로 나눠보면 공모, 사모펀드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예, 뭐 좀 그 시청자들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를 그 노선형 버스하고 관광버스로 이렇게 좀 분류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노선버스라는 게 이제 그 제한된 그 노선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을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운용 규제에 따라서 이렇게 그 투자자들이 원할 때 또 환매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50인 이상 이제 가입 그 투자자들이 유치가 될 때 이제 가입되는 펀드가 공모펀드고요. 사모펀드는 그들 나름대로의 소수 고액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운용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중도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없고 목표된 수익률 달성할 때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룰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그들만의 어떤 리그죠. 그래서 소수 그 소액 그 자산가들 49명 이하의 이제 펀드를 이제 우리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뭐 어떤 익명성도 보장되고요. 그래서 고수익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이제 사모펀드죠. 공모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우리가 흔히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사모펀드는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소규모로 하는. 이제 소규모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예. 좀 더 쉽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송 교수님, 이 사모펀드요.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게 된 게 높은 수익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부자들만의 투자 수단이다. 한때 이렇게 주목받기도 했었고 어떻습니까? 사모펀드 좀 특징을 설명해 주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모펀드라는 것이 이제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합쳐서 해놓다 보니까는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거하고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하고는 사실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펀드를 운영해주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규모가 큰 경우에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 프라이빗 에퀴티
이게 자산 규모가 크든 작든 그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헤지 펀드.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직 상장이 안 된 기업에 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공모 펀드가 아니고 사모 펀드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그런데 수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률이 이런 거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운영하는 PE, 그 프라이빗 에퀴티를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들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거기다 이제 부자들이 믿고 맡긴다.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만을 보지. 헤지 펀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지 그 뭐라 그러나 AUM이라고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그 헤지 펀드가 해서 얼만큼 돈 벌었는지 재산이 늘어나는지 돈이 계속 들어간다면 아 이것이 성과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그거라서 조금 이제 헤지 펀드만큼 위험한 건 아닌데 여전히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높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건 전혀 아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좀 더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높은 수익률만큼 그만큼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어느샌가 공모펀드의 시장 규모를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다는 뭐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은 규모를 보면은 현재 사모펀드가 한 395조 원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펀드는 한 248조 원 정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났던 게 2016년부터거든요. 2016년 이후에 이제 사모펀드 규모가 커졌는데 요거는 이제 2015년도에 있었던 자본시장법 개정에 좀 기인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그동안에 이제 모험 자본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진입 요건을 이제 그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이제 좀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또 설립 규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 등록제에서 이제 사후 보고제로 이제 완화하면서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들이 우후죽순 이제 증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많이 집중된 게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사모펀드 시장도 최근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일부에선 이 사모펀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 교수님, 아무래도 이 같은 그 문제의 도화선을 굳이 찾자면 최근 대규모 손실을 빚은 이 DLS, DLF 사태가 좀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데리바티브 링크드 시큐리티즈라는 거하고 데리바티브 링크드 펀드라는 것이니까 투자하는 DLS를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에 DLS 투자하는 것이 이제 펀드 형태로 운영됐을 때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사모펀드로 돈을 모은 다음에 이런 것에다 연계시켜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초 자산이 되는 것이 뭐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아니면은 이제 뭐 이자율이 됐건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위 파생금융 상품 그것이 뭐 선물이 됐건 옵션은 아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정말 그 기조 자산이 되는 것 자체가 가치가 도저히 뭐 행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를 그냥 원금을 다 날리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돈을 벌 수가 있긴 한데 크게 번다는 것도 결국은 뭔가니 그 위험을 피하면서 어떤 정도 고정적인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현재 뭐 저축 저금 이자율이 지금 한 1.7%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5%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조금 투자를 한 건데 결국 아까 처음에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고수익이 난다는 건 당연히 그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혀 모르고 투자를 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너무 사실 금융투자 이런 거를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한 셈이 되는 거고 사실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기는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투자에 따른 뭐 본인의 그 투자 판단도 중요하다는 지적을 간접적으로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서 교수님. 예. 그런데다 이 최근 호주 부동산 이 사모펀드가 가입자들의 원금 손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 뭐 독일에 투자했던 뭐 DLS나 DLF 이어서 계속 호주에 투자했던 부동산 펀드도 예. 상당히 이제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증권사가 이제 판매를 했죠. 예. 판매를 했고 운용사가 따로 있었고 그 운용사가 현지에 있는 호주 그 자산 운용사에다가 이제 그 투자 자금을 주고서 그거를 이제 그 호주 정부가 그 지원하는 그 임대, 그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다가 이제 투자하게끔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었는데. 뭐 국내 이제 증권사나 이제 자산운용사의 문제는 없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현지에 있는 그 호주 자산운용회사가 사실은 그 호주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아니라 뭐 땅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제 국내에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자금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현재 한 뭐 90% 가까이 회수는 됐는데 문제는 한 10%에 해당되는 한 900억 정도가 회수가 안 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회사들의 어떤 자산 운용과 어떤 구조의 문제고 실제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국내 투자도 아니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 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국내 증권회사나 또 운영사를 믿고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동산 투자, 특히 해외 투자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이 라임 자산운용이 6,2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해 지금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휴일 사이 이 같은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송 교수님 아직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는 좀 어떤 배경으로 읽고 계세요? 일단 펀드런 사태, 뱅크런처럼 갑자기 사람들이 네. 이 불안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지금 라임 자산운용에서 투자한 상품 자체가 실제로 위험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 않다고 해도 사실 다른 사태로 인해서 불안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환매를 빨리 회수하려는, 해달라 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빨리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6,200원 규모니까 상당히 제일 크고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서 이게 사모펀드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되고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하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힘든 것 같고요. 단지 요거는 이제 사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펀드런이 발생해서 더 빨리 펀드가 망하는 거를 막는 효과로 일단은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만약에 그 안에서 그렇게 그 DLF처럼 실제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거와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뱅크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결국은 만기가 됐을 때 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펀드런이 발생해서 안 망할 수도 있고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빨리 망해버리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굉장히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펀드 환매를 중단시켰다는 거는 이 운용사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중단 조치를 내렸다. 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이 소문 듣고 불안하니까 그냥 막 빼내가면은 네. 더 빨리 망해가지고 지금 환매를 하게 되면은 그 자산의 가치가 사실 갑자기 팔려고 하면 네. 낮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줘야지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더욱더 사태가 악화되는 수가 있죠. 옛날에 예. 이제 2008년도 그때도 저희가 금융위기 났을 때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네. 이거를 빨리 그 자산 가치를 이제 자기네들의 자산 가치, 예. 그 자본 가치죠. 자기 자본 가치를 높이려고 예. 애쓰고 하다 보니까는 빨리 환매를 해가지고 자산을 팔려고 하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다 같이 해버리니까 그냥 그 가치가 떨어져서 더욱더 악화되는 이런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환매가 중단됐다고 해서 서 교수님 펀드 가입자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 그래도 손실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200억 정도 환매 중지된 상태인데요. 그 투자
어떤 그 자산에 투자됐는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예. 일단은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신용도가 낮은 예. 기업의 이제 채권에 투자가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 ABS 쪽에도 많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이제 그 환매 요청에도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기간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원금 이제 상환이 가능할 거냐 사실 불확실성이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신뢰성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어가지고 자칫 이 라임 자산운용 그 펀드 환매 중지 때문에 펀드런이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실제로도 이제 라임 자산운용이 우리나라의 그 사모펀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펀드라고 해요. 한 5조 이상 되는 펀드였는데 최근에 점차적으로 자산운용 그 규모, 에셋언더 매니지먼트 규모가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의 신뢰를 잃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미 또 라임 자산운용에 투자했던 또 펀드들 있거든요. 요즘에 재간접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펀드가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예.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이쪽에 유동성 위기가 오고 또 다른 전혀 상관없던 투자자들이 또 그 현금 회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확산될 게 좀 불안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서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이 환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펀드런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DLS, DLF 사태 때문에 네. 펀드런이 발생해서 그래도 버틸 수 있거나 괜찮을 수 있는데 오히려 빨리 더 망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까 봐 이제 라임 자산 운용에서는 일단은 환매를 중지를 예. 시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되고 계시는.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스톱을 시켜놨지만은 만약에 자산 가치가 계속 만약에 떨어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ABS나 무슨 하이힐드 펀드나 이런 데가 더 위험하게 된다.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쪽 그 라임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책임을 자기네들이 좀 져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또 이번 1년에 이런 사태를 두고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이런 식의 반응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가 허술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 보호 장치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이런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예.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요번에 이제 그 DLS 사태나 DLF 네. 같이 이렇게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또는 이제 환매 중지가 됐던 이런 상품들 보면은요.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요. 그래서 그 65세 이상의 투자자들이 한 41% 정도 되는 데다 어떤 특정 회사에 예. 41% 정도 되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으로 보면 한 반 정도, 절반 정도가 투자 금액 절반의 노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70세 이상의 노인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좀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에 권유를 하는 어떤 준칙을 이제 설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숙고 기간을 제도화해가지고 좀 예. 신중을 기하는 그런 제도들이 이미 마련은 돼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런 게 사실 예외 규정으로 이제 적용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노인분들이 사실 이런 그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투자할 때 뭔가 이제 그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고 그걸 사모펀드에 적극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저해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 시각도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노인분들 상당 부분이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제도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결국 네. 이 사모펀드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 투자 환경이 되레 리스크를 키웠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저는 조금 이제 그 서 교수님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사실 예. 그 요번에 보면은 그 기사에서는 이제 조금 센세이셔널하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그러긴 하지만 저는 이 DLS나 DLF 적어도 이것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긴 해서 예. 이것이 뭐 신뢰감이 간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거의 2% 미만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는 뭐 5% 이상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적어도 이게 뭐 예금 보험에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5% 수익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나이는 드셨지만 그래도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저는 여기에 많이 좀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옛날에 키코 사태처럼 예. 그 판매하는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팔을 비틀어서 이 성과를 잘 받기 위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 위험한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그 모험 자본으로서 예. 그 수익은 좋지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업계나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예.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일이 막상 닥치니까 이제는 이거를 보호해라. 그러면 결국 뭐 예금 보험에 가입시켜야 될까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사모펀드의 정신은 어느 정도 살리되 예. 이것이 얼만큼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분들에게 동의와 확인을 받고 투자가 들어가는 적어도 은행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런 것들을 은행원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만 이제 분명히 그 규제를 가하되 불안전 판매. 사모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예. 그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격과 취지에 맞는 그 특성은 살려주되 그렇습니다. 불안전 예. 판매는 막자. 불안전 판매는 막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네네. 위험을 인식하고 투자를 하시라. 뭐 알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예. 어찌됐건 이런 일련의 최근 이런 사태들을 좀 비춰봤을 때 사모펀드 시장 그 또 투자자 인기는 한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사모펀드 유입 규모가 보통 월 한 8억에서 이제 9억 정도씩 이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상당히 둔화됐죠. 예. 증가세가. 그런 걸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상품이 상당히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그쪽에서 판매하는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또 그 비이자 수익 그 창출 측면에서 은행에서도 좀 과다하게 캠페인을 벌이면서 네. 이제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사모펀드 인기가 좀 당분간은 이제 좀 주춤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또 이제 금융에 대한 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없는 분들, 좀 고령층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피해자가 그 책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금융사가 우리가 판매한 제품을 고의로 이렇게 손실이 나게 한 상품이 아니라는 거를 금융사가 역으로 입증하게끔 하는 이제 소비자보호법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집단소송 제도도 예.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불합리한 어떤 이런 가입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제도 개선 방안까지 함께 언급을 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 송 교수님께도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 교수님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투자 전에 그 유의해야 될 사항들 이 부분을 좀 실질적인 방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지 사실 사모펀드는 그 PE라고 그 관리를 해주는 예. 그 사람들이나 그 회사들은 사실 그 의무가 사실은 없어요.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투자를 잘 해왔다는 예. 어떤 명성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그 사모펀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을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물론 이번 같이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안정자산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판매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일종의 뭐 이마트처럼 유통업체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공급되는 이제 제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경우에 그럼 이마트가 판매한 것이 문제냐? 아니면 그거를 원래 위험한 상품을 이마트에 전시를 해놓은 것이 문제냐? 금융상품에 있어서. 그렇죠. 예, 금융상품에 있어서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상품을 전시한 측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투자자들 살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즉 적어도 이것이
현재의 조건 하에서는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틀릴 경우에는 분명히 뭐 수익률이 제로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게 좀 해놓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알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은행 창구에 뭐 원금 손실임을 빨갛게 좀 크게 써붙이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